자, 다들 쉬는 시간은 잘 쉬었습니까? 응? 잘 쉬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작년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바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조금 봐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현재 고1 모의고사의 경우는 그렇죠? 현재 이놈의 광고. 자, 현재 여러분들 이제 2022 개정 모의고사의 경우 사실 지금 고1에서 쓰는 방법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고3이 되면은 모의고사가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국어도 존재를 해가지고 화법과 작문 선택한 사람은 선택 문제 11문제만 화법과 작문을 풀고 언매를 선택한 사람은 선택 문제 11문제를 언어와 매체를 풀었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고1하고 고2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직은 자기가 뭘 선택하는지 결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통합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2022 개정부터 이제 2028년도 대학 입시부터죠. 8학년도 입시부터는 실제로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 과목으로 국어가 이제 다시 바뀌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먼저 첫 번째가 바로 화법과 작문 문제가 먼저 제시가 돼요. 이것이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는데 이제 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그 중에서 화법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출제돼요. 바로 1번부터 3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 통합 문제가 그쵸? 4번부터 7번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작문 문제가 역시 8번부터 10번까지 3문제가 출제가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는 당연히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로로 하는 게 좋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문학과 독서 문제가 그죠? 총 다 하면은 16부터 45번까지 30문제가 출제가 돼요. 알겠죠? 자, 이 중에서 문학은 현재 총 4지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4지문의 구성을 보면 현대시 주로 복합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 혹은 간혹 가다가 이제 소설 대신에 희곡 같은 작품들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엔 당연히 고전시 복합 혹은 고전시가 긴 작품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이 단일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전시 작품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고전 소설이 이렇게 출제된 이렇게 4개의 지문으로서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쵸? 바로 독서 지문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3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3지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주제 복합 지문. 지문이 하나가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와 나로 구성된 지문들 여러분들 많이 본 적 있죠? 그치? 그래서 주제 복합 지문이 하나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개 지문이 또 출제가 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지문은
뭐 주제복합이든 뭐 두 개 지문이든 어쨌든 하나는 인문예술 쪽이 지금 출제가 되고 또 하나는 사회문화 쪽, 또 하나는 과학기술 쪽 이렇게 지문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출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복합 더하기 뭡니까? 기본적인 지문 두 지문 그래서 총 3개의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아까 이제 뭐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시간 배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쵸? 화법, 작문,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쵸? 얘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풀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최대 15분 이내의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가 시험 치던 거를 되돌아보면은 쌤님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해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미스 나는가가 이제 슬슬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문학이랑 독서 같은 경우는 알겠죠? 문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지문 플러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포함된 지문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주로 문학에서는 현대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으면 2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한 지문당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근데 현대시 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5문제도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문에다가 문제가 3-4문제만 딸려있는 요런 것, 국어는 어쨌든 지문과 문제로 세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문 하나에 3문제 또는 4문제가 있는 그 지문 세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문제수 곱하기 2의 시간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지문 분석 플러스 문제까지 싹 다 풀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문제짜리는 한 6분 정도, 4문제짜리는 한 8분 정도. 알겠습니까? 요 정도 시간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한 지문 안에 문제가 5개에서 6개씩 있는 문제들도 지문도 있어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제복합 지문이 5문제가 항상 고정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현대시랑 고전을 복합시켜서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 5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수 곱하기 2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5문제짜리는 한 10분, 그러면 9분에서 최대 쓰면 한 11분 정도 되고, 알겠죠? 6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에서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좀 세세한 내용을 물을 수도 있어. 묻기도 해요. 자주 물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11분에서 한 최대 13분 정도. 요 시간 안에 지문 분석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끝을 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 시간입니다. 알겠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시간이 딱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은 국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8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80분을 다 쓰면 안 돼요. 왜? OMR 카드도 작성해야 되고, 혹시 OMR 카드 작성하다 실수는 없었는지, 혹은 진짜 어려웠던 한두 문제 정도는 한 번 더 뭡니까?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OMR 작성이나, 그 다음에
기본 검토 시간으로 한 5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미리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는 시간은 7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쵸? 그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화작문 문제를 푸는데 15분이 내에 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최대 15분이라고 따지면은 빼버리면은 화작문이 15분이 소요가 되니까 빼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60분이라는 시간이 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60분 안에 문학이랑 독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자, 문학이랑 독서는 풀어내게 되는데 자, 먼저 문학을 보게 되면은 그쵸?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보통 이제 15문제가 나오는데 알겠죠? 보통 문제수가 3, 4, 4 아니구나 3, 3, 4, 5 보통 이 정도 문제수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은 3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보통 이런 문제를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산해봐요. 3문제 6분, 얘는 8분, 얘는 한 10분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더해보면 뭡니까? 12분, 20분, 딱 30분이 나와요. 그치? 신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3개 지문으로 구성돼요. 주제복합 지문이 5문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니구나. 요즘 6문제 나오는구나. 주제복합으로는 6문제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문제가 15문제, 9문제니까 4문제짜리 하나, 5문제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 12분, 8분, 10분 하면 역시 마찬가지 30분 시간이 딱 나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그치?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 이 한 세트의 문제를 푸는 게 당연해야 돼요. 이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배분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정말 유의해야 될 거. 알겠죠? 바로 뭐냐? 지문을 더럽게 쓸 것. 알겠죠? 왜? 그렇다고 뭐 지문에 낙서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치? 바로 뭐다? 자신만의, 그렇죠? 표시로 읽으면서 내용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은 저 내용은 저거, 무엇과 관련된 내용 이거를 미리 구분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문 읽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덜 읽게 만들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특히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독서에서 진짜 빛을 발해요. 알겠습니까? 독서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데 자, 독서 선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의 지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들이 이렇게 쭉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놓았을 때 독서 지문에서 선지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핵심어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시를 할 때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바로 핵심어에 그렇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표시를 다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핵심어와 관련된 내용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모로 표시한 건 밑줄로 했으면 세모로 표시한 건 작은 물결, 동그라미로 표시한 건 큰 물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이 선지의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이 핵심어에 대한 내용이네? 그러면 이 핵심어는 내가 밑줄로 표시했으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핵심어가 세모에 관련된 세모 친 핵심어에 대한 내용이네? 이거를 작은 물결로 했으면 나는 그럼 작은 물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친 거는 나는 큰 물결로 해놨는데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네? 역시 큰 물결로 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선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독서에서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항상 핵심어와 플러스 관련 설명으로만 무조건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시각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관련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지문을 여러분들 그동안에 표시를 하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었다면 아마 그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알겠죠? 독서 지문에서 특히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많이 필요하냐? 학생들이 선생님 시킨 대로 먼저 지문을 읽어요. 그지?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1번 문제가 기억이 나, 안 나? 그러니까 지문이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은 또 읽습니다. 그쵸? 한 문제 푼데 지문 2번 읽었어요. 그쵸? 그 다음 3번 문제를 읽었는데 또 지문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어때? 또 지문을 읽어요. 세트 문제 4문제 있는데 지문을 5번씩 읽고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때는 오히려 평소에 그냥 눈으로 표시 안 하고 읽을 때보다는 한 20초 정도 더 들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2번만 읽으면 왜? 핵심어의 내용만 찾아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지문은 2번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 줄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해가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느냐? 문학에 관련된 거는 저번에 한번 선생님 수업 때도 방학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해요. 알겠지? 우리가 문학 지문을 분석할 때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읽는 게 정배예요. 알겠습니다. 정식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바로 뭐다? 키워드 문제의 키워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에 접근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생으로 지문을 해석할 때랑, 그쵸? 키워드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읽고 뭔가 가이드를 제시받은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이해도가 어떻겠어? 당연히 가이드를 받았을 때가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지? 마찬가지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이유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생으로 작품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생각을 오래 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다? 키워드 문제를 먼저 읽고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뭡니까? 가이드를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은 지문을 읽으면서 키워드 내용이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키워드 보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에 접근할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법이나 장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준비됐죠? 그렇지? 자,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말하는 법입니다. 옛날에는 이 화법 장문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점수를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화법 장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선생님이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법 장문이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화법 장문에 해당하는 거 내용을 들어보면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었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화법, 말하는 법에 관련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설하기, 강연하기, 발표하기, 그쵸? 인터뷰하기, 면담하기, 그치? 요런 것들, 협상하기, 토론하기, 요런 것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과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장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을 만들 자체에 그런 문자를 써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설명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그치? 그 다음에 건의문 쓰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장문에 대한 단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없죠? 왜? 처음부터 수행평가만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이거 사실 이론을 다 배우고 해야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사실 이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한다. 다만 화법과 작문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만 잘 잡으면은 정말로 쉬운 게 화법과 작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히 화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말하는 법을 묻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화법의 1번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뭘로 정해져 있느냐? 여러분들 시험지에도 보면 딱 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선지의 내용을 보면 뭐야?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즉,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화자의 말하기 태도를 묻는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알겠죠?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다? 자료를 활용하는 요런 내용.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용상에서 이제 이 발표문이나 이런 거에서 주로 어떤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로 이제 뭡니까? 그 말하기를 듣고 난 이후 청중의 태도 문제라든지 혹은 그쵸? 초고와 비교하는 이런 두 종류의 문제로 제시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 첫 번째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법과 작문을 여러분들이 교과과정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솔직하게 화법과 작문을 독서지문 보듯이 접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이해도 안 되고 문제 풀 때도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알겠죠? 화법과 작문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용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해서 어떤 걸 주의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 보면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료 1을 제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 자료 1을 가리키며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잖아. 그치? 자,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점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법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화법에서 질문도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의도는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글의 처음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딱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말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처음 문단에서 앞쪽에 있는 이런 문단은 이 확률 99%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첫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사실은 이어질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줄 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종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날아갈까요? 하고 질문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뭐다?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과학적 원리나 이런 거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중간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때도 질문은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자, 아무리 그의 그 발표를 처음 얘기할 때 혹은 강연을 처음 할 때 관심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심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업 듣다 보면 괜히 중간에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공감하면 혼나야지, 그치? 끝까지 집중을 해야죠, 그치? 자, 어쨌든 바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을 환기시켜준다.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시켜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끔 가다가 이제 강연문이나 발표문 이런 걸 보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걸 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질문은 바로 뭐다? 내 설명을 청중이 잘 이해를 했는지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끝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질문을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바로 중간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경우예요. 알겠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발표나 강연을 보면 끝에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청중들의 그쵸?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상은 이렇게 우리가 단 6가지 정도로 고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바로 뭐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있는가까지 파악하면 사실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1번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바로 뭐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자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가, 말하는 게 중간중간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1번 선지에서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내용이지 절대 여기서 종이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날아가고 재질은 뭐고 이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뭡니까? 첫 번째 보면은 어릴 적 종이 비행기를 저거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청중의 그쵸? 청중과 그쵸? 공통된 경험을 제시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역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했었을 만한 뭡니까? 그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험을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흥미를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흥미를 이제 이끌어낸다. 이런 식이 바로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료를 가리킨대. 그치? 가리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치? 자, 언어 외적 표현에는 우리는 준언어적 표현이랑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언어적 표현은 뭐다? 언어 외적인 표현. 뭐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비언어적 표현이죠. 반면에 준언어적 표현은 억양이나 셋이나 빠르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 그치? 얘들아! 하는 거랑 얘들아 하는 거랑 여러분들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바로 뭡니까? 일부러 중간에 뭐 강조한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뭐다?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글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학번 문제 두 번째 팁. 여러분들은 학번 문제는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 중에서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문제만 먼저 보세요. 항상 2번 문제는 지문보다 먼저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번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2번 문제는 무조건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푸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된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자료 1과 자료 2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 발표에서 자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은 각 자료와 연관된 내용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문제를 풀 가이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고3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 고1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이번 문제에서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라고 주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능 특강에 보면은 이거 예를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는데, 그쵸? 자, 수능 특강을 보게 되면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문제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알겠죠? 설득 전략에 이 발표하는 사람이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다? 지문을 읽으며 내용을 분리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요거를 미리 가이드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문을 읽어야 되는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것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문제, 선지나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에 이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고 어디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고 어디에 인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 요것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지문 다 읽고 풀어도 되는 겁니다. 가이드만 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봤었던 문제같이, 그쵸? 자, 이렇게 자료를 나타낸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진짜 지문 읽으면서 풀어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자료 1을 가리키면서 첫 번째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거는 바로 뭐다?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쵸? 그 이유는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쭉 설명이 돼 있어. 그치?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자료 1과 관련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날개 면적을 크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2번. 자료 1을 활용해서 비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이 비행기의 두께를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에 두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문단에서? 없죠. 그럼 사실 2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네요. 1번이라고.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일단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밀은 날개 모양과 각도에 있다라고 했죠. 종이 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료 1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들어 좌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1번과 관련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봅시다. 그리고 양팔을 Y자 모양을 취하며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비언어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쵸? 이걸 통해서 어때?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모양을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이해도를 높이고 있구나. 얘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기서 YMC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료 2를 가리키죠, 그쵸?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고 하는데 종이 비행기의 상반각은 이렇게 약 16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서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료 2를 활용해서 날개의 방향에 따른 공기 흐름의 압력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지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문 읽으면서, 그렇지?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종이 비행기를 오래 날리고 싶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날개 면적을 넓혀 양력을 크게 하고 날개 끝을 위로 접어서 상반각을 이제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자료 2를 활용해서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날개 각도야? 아니죠. 여기서 설명하는 건 오래 날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고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서 날개의 길이와 비행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자료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풀어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에서 자료 1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는 자료 1번에 대한 선지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내려가가지고 자료 2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료 2와 관련된 선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한두 개 선지 같은 경우는 자료 1과 자료 2를 다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여러 개의 자료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자료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머지 마지막 지문까지 자료에 대한 지문까지 읽고 나서 마지막에 해결을 하면은 충분히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종의 개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개요 문제는 사실은 쉽게 문제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뭐랑 같느냐? 내용 일치 문제랑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개요에 제시된 내용이 있냐 없냐 결국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쌤이 설명할 때 화법에서 독서처럼 추론적으로 생각하고 없는 내용을 생각하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화법은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쉽게 풀어져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 문제를 풀 때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여기서는 이제 화법 작문 통합 문제가 지금 뭐다? 4번부터 7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쵸?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지금 이미 여기에는 없기는 하네요. 그쵸? 여기에는 없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장문을 보게 되면은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치? 자료 활용 문제. 그죠? 그치? 요런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은근히 어려울 거예요. 안 그래요?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운이 없으면 쌤도 기운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요 자료 활용 문제는, 자,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뭡니까?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푸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활용 문제는 쉽게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요런 문제를 객관식으로 서술형으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전 세계 물 수요 증가량이 바로 뭐다? OECD 국가에서는 오히려 물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그쵸? 그런데 신흥경제국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 세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물 수요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뭐다? 첫 번째. 그쵸? 바로, 시는 경제국일수록 어떻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 차원으로 봤을 때 전 세계는 어떻다? 역시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주는 근거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물의 사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물 부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자료를 보면서 이걸 생각하고 선지에 들어가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도 봅시다. 전문 학술 자료를 보면 인공강우는 주로 0도씨 이하의 관행각 구름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며 영하 40도 이하의 구름에서는 얼음 결정이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인공강우의 성공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갖춘 구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0도씨 이상의 구름에서도 물방울을 만들 수 있는 인공강우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중 하나인 하이그로스코픽 씨 뿌리기는 염화칼슘 같은 흡습성 물질을 사용해 구름 속 물방울을 더 크게 만든다. 이 방법은 얼음 결정이 아닌 액체 물방울 형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로 0도씨 이상의 따뜻한 구름에 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인공 강우에 대해서 강우 기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쵸? 그지? 그러면 일단 본문 내용에서 뭡니까? 인공 강우와 관련된 부분에 내용을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뒤것을 보게 되면 인공강우 기술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최근 인공강우 기술은 아랍에미리트의 드론을 이용한 기술처럼 전기자극이나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 주도로 AI를 활용해 구름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의 씨 뿌리기 시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공가수 기술의 한계는 아직까지 분명합니다. 비가 생성될 수 없는 구름 조건에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 조건과 관계없이 인공강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인공강우의 한계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 바로 여기서는 뭡니까? 염화칼슘 같은 흡수성 물질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 전기자극이나 레이저를 활용해.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장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쵸? 일종의 반박의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혹은 바로 뭐다? 인공강우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공강우를 할 때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뭡니까? 스스로 활용 방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이꼴 선지의 가이드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항상 보면은 선지 2개나 3개 중에 헷갈릴 때가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다? 가이드 없이 선지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 같으면 이 자료를 저렇게 쓰겠는데 나 같으면 저 자료는 이렇게 쓰겠는데 생각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오히려 한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문 문제에서 이렇게 자료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그냥 자료를 보면서 나 같으면은 이 지문과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쓸 것이다 하고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선지를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은 되게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퍼뜩퍼뜩 떠오르는 연습만 되면 정말로 한 선지당 1, 2초면 생각이 끝납니다. 한 이거당.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생각해보는데 넉넉 잡아도 10초면은 생각을 다 해요. 그러고는 그 10초만 들여가지고 선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막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해야 되는 그런 낭비를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 활용 문제는 무조건 뭐다? 미리 그 자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선지를 읽어라.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법 문제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 공부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신이 아니라 신하레비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법은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지원하는 애들이 그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이후 수능특강 나오기 전까지 한 3, 4개월 동안 문법을 미친 듯이 파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걔네들이 문법을 못해서 안 할까요?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걔네들 웬만한 애들보다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지, 그쵸? 그리고 이것들이 요즘엔 어떤 식으로 심화돼서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문법에 대해서 다시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하는 거지 얘네들이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법은 이론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 따로 얘기해 줄 게 없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이랑 독서 문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뭐다? 주제복합 질문이에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독서 같은 경우는 항상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 독서는 선지란다. 지문에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독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독서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추론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서는 지문을 읽으면서도 바로 뭐다? 숨은 내용을 미리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쌤님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쌤님하고 독서 수업 중 바로 동안에 잠깐 하긴 했었잖아. 그치? 그때 보면 쌤님은 독서 지문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설명해줘.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뭔지 이런 거 설명해 주잖아. 그치?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독서 지문은 첫째로 배경 지식 많은 놈이 장땡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오답률 80% 90% 하는 문제 내봐요. 아무리 그래도 보통 그런 건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과학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장땡이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독서라고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지문과 선지에 답은 존재합니다. 지문의 절반, 문제의 절반 답은 이미 있어요. 그걸 누가 잘 찾아내냐 못 찾아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서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지문에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독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리주의는, 자, 그러면 이런 거 핵심어는 눈에 보이니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쵸? 공리주의는 바로 뭐다?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래요. 그쵸? 자, 요즘 독서의 특징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차근차근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요즘은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서 설명해. 알겠죠? 단순히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전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그리듯이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을 제시하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튕겨나가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어요? 최소한 20%는 여기서 튕겨나갑니다. 전체. 알겠습니까? 아예 첫 문장 딱 보고 뭐야? 아, 나 못 이해할 것 같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게 요즘 독서의 특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또 다른 주의점. 무조건 어떻게? 끝까지 읽어라. 이게 여러분들이 독서를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하는데 공리가 뭔지 최대 행복의 원리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공리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바로 뭐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공리다.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즐거운 거, 그렇죠? 행복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뭐다? 공리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행복의 범위도 얘기하면 바로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뭐다? 개인의 쾌락 플러스, 그렇죠? 바로 뭐다?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순히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뭡니까?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사회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내용이 이해도 잘 되면서 어때? 핵심이 딱딱딱 정리가 되죠.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그치? 그러면 당연히 선지도 역시 바로 뭐다? 공리주의와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될 거니까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밀 이전의 공리주의가 먼저 등장을 하네요.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전의 공리주의, 그러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이 첫 번째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자, 보도록 합시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볼펜 위에 떨어졌네. 자,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어떻다?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사탕을 먹고 느끼는 즐거움과, 그치?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다 동일하다. 알겠죠? 밀이라는 사람 이전에 공리주의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바로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핵심을 해도 밑줄 치고, 물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이 구분이 확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자,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 핵심은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 양적 공리 쾌락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표시해도 되고, 뭐 화살표는 표시해놔도 되고,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 실현하는 본성과 상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뭐다?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뭐다?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다? 모든 쾌락이 동질하다라는 내용과 이미 대조를 이루고 있죠. 두 입장의 차이점이 바로 보이겠죠. 그치? 그죠? 소녀, 그치? 바로 차이가 보이잖아. 그치? 자, 계속 봅시다. 자,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면 밀은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을 했다고 했으니까 밀과 똑같이 네모로 표시해 놓으면 같이 밀의 생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에 비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 반면에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라고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즉 고급 쾌락이 바로 뭐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니는 게 바로 고급 쾌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급이 저급보다 더 낫구나. 굳이 표시한다면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긴 하겠고, 그치?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알겠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정리해 놓는 습관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겠죠. 근데 훨씬 더 내용을 보기에는 더 좋겠죠. 그치?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자,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뭐다?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게 밀의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독서 중에 막 섞여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 그렇지? 그랬을 때는 여기 2번이죠, 그죠? 섞여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는 물결이랑 밑줄로만 딱 표시를 해놔도 내용이 확 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선지를 읽을 때 이것과 관련된 내용만 보면 되니까 훨씬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을 이렇게 했죠.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 양적 공리주의 입장을 지켰다. 반면에 밀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전자는 이런 특징이 있고 후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러면은 밑줄과 물결로 구분해 놓으면은 양쪽이 이렇게 섞여서 나올 테지만 눈으로는 이미 다 여러분들은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 특히 이 방법이 여러분들 더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독서 지문 문제를 풀 때는 정말로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요거죠. 계산하는 문제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훨씬 이해도가 올라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알고 갔다가 분명히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뒤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뒤에 한번 보세요. 계산하는 문제가 있나 없나.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알겠지? 그때는 내용만 일단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쵸. 자, 그 다음 질문.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치? 자, 문학으로 나가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은 바로 뭐다? 그렇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2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 작품의 키워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25번 문제를 보면은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A와 B를 비교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다? A에 해당하는 거는 황 씨의 사업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네? 반면에 B에 관련된 거는 암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쵸?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내용상으로도 위에 선지를 읽기 전에 이걸 알고 있으면 뭐다? 머릿속에서 위 선지를 지문을 읽으면서 뭐다? 내용을 미리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풀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안 읽고 지문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 지문을 다 읽고 이 문제를 보면 나눠야 되네? 다시 지문으로 가서 이제 그때서야 나누고 있어. 그치? 지문은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한 문제 푸는데 2번 읽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워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지문 해석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이제 도식화해가지고 딱딱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작품을 판단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요런 것도 있죠. 이런 시지문을 보게 되면은 자 29번 문제 같은 거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설명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자 가의 화자는 뭐다? 가는 네모를 쳐서 보면 바로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사람이고 나의 화자는 바로 뭐다?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둘 다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가와 나의 화자는 바로 뭐다?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변화?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가.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특정한 계기. 그러면은 당연히 작품마다 무엇이 계기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치? 그죠? 그치? 그래서 특정한 계기로 바로 뭐다?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 특정한 계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다? 결국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파악해야 되는 거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도 우리가 작품 속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한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걸 읽고 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작품은 투명으로 인해서 생기를 잃은 화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대요. 자, 이거는 그냥 밥을 먹는 장면인데, 그치? 자, 여기서 보면 화자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그쵸, 밥을 먹고 있고, 그것도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에 쑤셔 넣고 있대요.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암투병으로서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니까 김밥도 뭐라고? 풀 주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쵸?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죠. 읽고 나서 읽으니까. 그치? 자, 계속 봅시다.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르른가?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저 수년한 벽포기들.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네 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 그치? 즉 지금 바로 뭐다? 화자는 바로 연두빛 벼들이 펼쳐져 있는 들판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한 경험이 되겠죠. 그렇죠? 그치? 그러면서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에 있는 벽포기들을 보면서, 그렇죠? 벽포기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화자의 바로 뭐다?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것과 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치? 그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쵸? 바로 뭐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감정이 몸에 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눈에 집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밑에 나도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라는 거. 지금 바로 뭐다? 눈에 집처럼 연두가 괴인데요. 진짜 이 사람이 녹색 눈물을 흘려? 외계인이야?
아니야, 그치?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바로 뭐다?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이다. 이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저 빛에 나도 두 개 온 게 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설명에 뭐라고 했다? 화자는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나도 두고 온 것이 있다. 바로 지난날의 열정이나 혹은 삶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설명을 보니까. 그렇지? 작품 그러니까 벌써 한 작품이 뚝딱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특별히 선생님이 이 작품을 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뭐다? 제시된 키워드 문제를 바탕으로,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의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문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 당연히 공부는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알겠죠? 근데 어쨌든 바로 뭐다?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지문을 접근하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건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고,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런 방법들을 조금만 유념을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물론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안 익숙하니까 아직은 이 방법이. 알겠죠?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이겨내고 내 걸로 차득 체화시키면은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이전보다 최소 10분은 줄어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해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이 지문 문제를 한번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생각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한 거 중에 다른 거 질문 없죠?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